멀리서 오신 분들이 좀 정리를 좀 시간 내용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홍순현 사무관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그 농식품부에서 오신 홍순현 사무관님의 토론 내용을 먼저 듣고, 다음은 그 농협 중앙회 박인희 국장님의 토론을 듣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완주 축협의 조영호 조합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될 수 있으면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에서 근무하는 홍상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그 농식품 소비 트렌드 이 발표회에 상당히 좀 인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여기 농식품부 들어가기 전에 진흥청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1회 대회 때는 준비를 좀 했었고 2회 대회 때는 제가 이 데이터를 직접 분석을 해서 이제 유제품과 계란 쪽으로 또 분석을 해서 직접 발표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이 토론 자리까지 좀 참석하게 돼서 누구보다도 이 그 농식품 이 소비 트렌드에서 발표된 이 패널 데이터라든지 여기서 발표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활용 가치가 높다라는 것들도 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거는 이제 여기서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그런 상황에서 뭐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로 이제 뭐 여쭤보시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데이터 중에서도 일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담당하는 거는 이제 가공계라고 해서 이제 육가공 쪽, 그 식육 산업 쪽으로 좀 많이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만 보이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지금 유제품이나 전체를 다 이렇게 담당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질이나 이제 그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다시 농식품부 가서 이제 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도록 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이 데이터 분석에 관한 내용과 그다음에 활용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패널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년부터 지금 16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그 패널 데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떤 지역적 한계라든지 아니면은 패널에 대한 한계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지금 국내에서 이 그 농식품 소비와 관련돼서 이렇게 패널 데이터를 구축을 해가지고 하는 데이터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자체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연구자들, 그러니까 연구자에 따라서 이 분석 내용들이 또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분석하는 내용들 자체도 보면 이제 구입액, 그 다음에 구입 빈도, 구매처, 그 다음에 뭐 구입 가격 정보라든지 이제 그런 내용 위주로 해서 평균 비교라든지 아니면 뭐 그 분석 그 계층을 나눠가지고 좀 하는 분석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패널 데이터 보니까 추적 조사도 가능한 거고 이제 분석 툴을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진흥청에서 지금 이 그 데이터들을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다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그러니까 연구자들끼리 뭐 공유라든지 그렇게 해서 연구 방법들을 더 좀 논의를 해서 좀 더 이 그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도 연구할 때도 보면은 단순히 생각했을 때 구입액이 올라갔으니까 전체 구입 소비량이 늘어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뭐 가격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된 것들이 나와 있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도별로 봤을 때 구입액은 증가를 했어요. 구입 빈도도 늘어났지만 그게 이제 구매량이라든지 정확한 그 가격과 연결이 됐었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감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리는 거는 2010년이 기준이 되든 2015년이 기준이 되든 가격 그 기준 가격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구입액 아니면은 구입량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정확한 더 분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내용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석 방법도 저도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좀 해봤는데 솔직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영수증, 그러니까 그 가게 장바구니 데이터인데요. 엄청나게 큰 빅데이터라고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그 빅데이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에 따라서 이 소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시각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지능청에서 주도를 해서 만들었긴 하지만 그리고 다양한 연구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공유를 더 많이 해서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도출할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선 이제 부처 간 아니면 기관 간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도 좀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또 좀 제안을 좀 드리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제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매년 그 축산물 유통 실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매 단계, 산지, 도매, 그 소매 단계에서 가격, 그 유통 비용 내지 그 판매 처별, 뭐 판매 비중 같은 경우를 제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물론 이제 이거는 생산 파트에서 그 있는 정보를 가지고 소비까지 돼 있는 정보들을 그 반영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소비 단계에서 이 패널 데이터를 일부 지역에 좀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정보들을 반영을 하게 된다라면 좀 더 정확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제 여기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도 좀 참석을 하셨는데 같이 이 데이터도 같이 해서 활용을 해서 축산물 유통 정보 실태가의 그 정보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다 이제 국민들이나 아니면은 농업인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제안을 하고 나중에 이쪽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을 좀 한번 모색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예로 축평원을 들었지만 뭐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신 농협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 그 지역 축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그런 같이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서 정보를 같이 해서 좀 더 그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러니까 그 어떤 데이터의 질과 분석의 질을 좀 높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공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돼지고기도 그렇고 소고기 쪽에서도 보니까 그 좀 크게 눈에 띄는 게 소비에서 정육점에 대한 소비 증가랑 그 다음에 이제 가공품에 대한 증가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농식품부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지방 부위 소비 활성화에 따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 이제 식육 가공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지금 말하는 햄 부위라든지 소세지랑 같은 경우를 이제 그 시행령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식육 직접 판매 가공업이라는 거를 좀 그 업종을 신설했습니다. 13년도 10월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축산물 작업장 현황 수를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식육 판매업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육점에서 식육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게 된 제도를 마련하게 된 건데요. 13년도 10월에 업종이 신설이 돼서 올해 6월에 다시 그 개소소 작업장 현황을 봤더니 한 10,000개 정도로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식육 판매업은 이렇게 식육 판매점은 약간 감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육점에서 식육 직접 판매 가공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시점이죠. 이게 그런 거를 봤었을 때는 그게 왜 늘어나고 왜 소비가 늘어나는지를 좀 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햄이라는 게 이전에 작년에도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WHO에서 발암 물질로 이게 그 한번 분류 발표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것대로 하면은 뭐 햇빛 맞으면서 고기 구워 먹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뭐 그 육가공품을 먹게 되면 100% 암 걸린다라는 정도까지 보도가 되고 뭐 그렇게 막 우스갯소리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수제 가공품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육가공품에 대한 품질이 좀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육가공품에 대한 가공품에 대한 소비들이 늘어난 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좀 다른 분야로도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치즈 얘기를 했었는데 뒤에 지금 이제 목장 유가공품 이제 제도를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뭐 우유 소비라든지 그 유제품 소비 같은 경우도 다른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정육점이라든지 유가공품의 소비가 되는 증가되는 어떤 이 그 증거들을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다양한 연구 방법도 필요하지만 이런 분석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게 좋은 사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뭐 질문을 좀 드리거나 이제 보완할 사항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제 그 구매처를 좀 보다 보면 뭐 대형 마트, 뭐 무점포 판매, 그다음에 뭐 전문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고기 같은 경우는 전문점이라고 하면 정육점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 전문적으로 정말 그 소고기만 판매를 하는 건지,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혼돈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겠더라고요. 그 무점포도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게 그 흔히 말하는 특판처럼 무점포 없이 판매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 나중에 설명을 하실 때 보면 온라인 판매라고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 같은 경우도 좀 통일하고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장을 또 구분해서 나눴는데, 전통시장에서 보통 판매되는 거는 대부분이 정육점이거든요. 그러면 정육점 판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체 판매에서 그렇게 되면 그 중에 그 전통시장 부분이 얼마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전통시장 부분을 하나로 빼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를 하고 하는 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하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라면은, 우선 이제 뭐 이 자료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더 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 부위 같은 경우가 뭐 좀 최근에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내산 같은 경우도 좀 국내산이 좀 감소하고 수입산이 좀 소비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 구매처라든지 그 소비 대상인 그 주부들이 이제 구매하는 데에서 보면은 이 그 어떤 판촉이라든지 판매 전략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진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통해서는 구분을 못하지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마트에, 저도 이제 그 아기가 있고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고기를 구매를 하고 그러는데, 판촉 행사하는 거는 대부분이 수입산에 대해서 판촉 행사를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현장의 어떤 그 이벤트들이나 현장의 상황들을 좀 더 반영을 시켜서 이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준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판매 전략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까지 연결을 시켜서 된다라고 하면 좀 더 보완된, 좀 더 질이 높은 이런 그 소비 트렌드 대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확하게 10분 발표를 했는데요. 크게 발표한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정리를 하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데이터가 한 6년간 정리된 데이터인데, 이거를 그냥 그 명목 가격 위주로 해서 그냥 발표해버리는 거는 좀 데이터를 좀 오해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실질 가격을 좀 물가 환산율을 바꾸고 명목 가격을 환산을 해서 비교 분석하는 게 오히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판촉 부위라든지 특수 부위라든지 이런 판촉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려한 좀 정밀한 심층 분석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부위별 판매를 잠깐 보시면, 특히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 보면 그 전통 부위가, 선호 부위가 삼겹살하고 목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오늘 발표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앞다리살 부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물론 이제 삼겹살하고 목살도 늘어났지만 앞다리살 소비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이게 이제 그 저지방육 소비로 이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그냥 1, 2년의 단기적인 이런 그 소비 패턴이냐, 이런 거를 좀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던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용어와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여러 가지로 총합해 봤을 때 우리 서동균 박사님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농협주방의 박인희 국장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발표 내용이 참 배울 게 많았었고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한 해석보다는 그 현장에서 좀 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물만 따로 유통을 별도로 볼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유통시장 변화의 한 부분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통시장을 보면은 90년대 한 중반부터 대형 유통업체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형 유통업체들의 매출액이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농협 같은 경우도 농협 하나로 유통 큰 유통업체들이 경영이 나빠지고 지금 매출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손쉽게 하는 모바일 판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서 죄송하고요. 지금 시장 추세가 한동안 이제 대형마트 성장이 멈추고 지금은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소포장 판매 이런 쪽으로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에도 보면은 대형마트 비중은 줄고 이제 정육점에 이런 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인구 구성의 변화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제 고령화가 되고 그다음에 또 저출산 시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량 구매보다는 이제 소량 구매, 즉시즉시 구매하는 이런 패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통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롯데마트나 이런 데서는 이제 모바일 판매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별도 대책을 만들고 있고 또 축산업계에서도 하인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양재동에다가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집배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모든 가구에다가 주문을 하면 즉시 24시간 내에 배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축산업계도 좀 이런 부분에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채가족화되다 보니까 제일 하는 게 이제 대량 구매하는 것보다는 즉석식품, 그다음에 이제 간편식품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부산물 쪽에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골곰탕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리곰탕 이런 것들이 이제 즉시 해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축산물 소비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거는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국 축산물을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앞서서 얘기한 여러 가지 품질이라든가 원산지 이런 걸 얘기하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이 높은 다음에 부차적인 문제지 그게 이제 근본적인 제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소득 변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퇴직이 계속 빨라지고 그 대신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는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축산물도 보니까 이제 가격이 비싼 이런 거에 대한 소비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시유 소비가 지금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시유 값이 계속 올라갔어요. 한 지금 2배 정도 뛰었거든요. 한 15년 사이에. 근데 지금 만약에 집에 이제 애가 둘이 있으면은 1리터짜리 우유를 갖다가 한 달 동안 시켜 먹는다 그러면 거의 한 8만 원에서 9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격 부담이 되니까 그걸 못 먹고 있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은 또 우유를 안 먹고 시유를 안 먹고 또 치즈 같은 거를 또 고급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한우고기 같은 경우도 지금 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2012년도에 자금률이 한 50%를 넘었는 걸 기억하는데 지금은 또 올해는 40% 이하로 떨어질 거로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가격을 좀 더 낮추려는 노력이 생산 절감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한우의 경우에 1등급하고 2+등급 간의 가격 차이를 보면은 2010년도에 한 25% 정도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기 한 15% 정도로 좀 줄어들었고요. 또 돼지고기의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앞다리살하고 삼겹살 가격 비율이 과거에는 앞다리살이 삼겹살이 한 42%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작년도에 보면 한 52%로 10% 정도 올라갔고 오히려 더 삼겹살이 치화되는 그런 게 발생됐고
그게 이제 닭고기 같은 경우는 뭐 진작에 그 가슴살이 오히려 제일 비싼 배거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좀 우리 축산농가들이 그 사육을 할 때도 좀그 한우 같은 경우에는 그 육질을 물론 중요시 되겠지만은 용량을 좀 높이는 그런 개량 방법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일 문제가 그 육성기 그 사료를 갖다가 끝까지 먹여가지고 이제 지방을 많이 침착시키고 빨리 육성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단계별 사양을 시켜가지고 품질도 유지하면서 지방을 좀 적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그 소득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별성을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 가면은 그 저기 청담동에 SSG라는 그 신세계 마켓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마켓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1%의 그 아주 부유한 사람들 상대로 이제 상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쇠고기를 파는데 한우고기를 파는데 이제 그 호주의 그 빅터 처칠이라고 하는 그 정육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기술을 들여가지고 그 소고기를 뭐 한 달씩 숙성시킨 거를 팝니다. 근데 1kg에 20만 원씩 하는데도 그냥 없어서 구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조세현 박사님 그 숙성 쪽의 전문가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축산 그 소비자들도 그냥 쇠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좀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차별화된 걸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부 또 이런 경향이 보면은 또 이 돼지고기 식당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일반 얇은 삼겹살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삼겹살도 스테이크식으로 숙성을 시켜가지고 소비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리고 또 그 SSG 마켓에 보면은 그 뭡니까 등급제 같은 경우도 완뿔 투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저기 브랜드 한우, 그다음에 뭐 저기 햇섭 한우 뭐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소비자들 원하는 거에 따라서 좀 뭔가 제품 차별화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친환경, 동물복지 이런 쪽에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앞으로 그 저기 숙성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좀 저지방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거기뿐만 아니라 일부 그 지역에서도 그 식당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건식 습성, 그다음에 뭐 습식 습성 이렇게 차별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저기 소비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 아마 박영일 부장님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1인 가구가 우리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소득이 증가를 하면서 아마 소비 유통 채널 자체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정육점에 많이 가서 소비를 했지만 이제 그 핵가족화되면 혼자 먹는 게 늘어나니까요. 이런 정육점보다는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모바일 카메라든지 이런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느꼈던 거는 과거에는 사실은 그 소고기는 집에서 먹기는 상당히 힘들었죠. 집에서 먹는 거는 그냥 국거리용으로 양지나 사태 이런 쪽이었고, 사실은 뭐 안심, 등심 이런 거는 사실 외식 위주로 갔었는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 특수부위에 대한 부위용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뭐 1인 가구나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그냥 지어서 구워 먹을 수 좀 비싸더라도 구워 먹을 수 있는 이런 소비들도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그 유통 자체가, 유통 패턴 자체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거 좀 잘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육류나 우유와 마찬가지로 이제 속성을 보실 때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봐왔던 내용 플러스 이제 소비와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격과 관련된 거, 또 건강, 또 차별성, 그리고 이제 고기의 숙성 정도 이런 것과 관련된 속성 요인들도 좀 더 봐야지만이 소비 패턴을 보다 좀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코멘트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제품을 발표하신 우리 손지용 의원님께서 나중에 집중해서 발표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완주 축제회 그 조인호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좀 작으니까 마이크를 좀 이용하겠습니다. 저도 나가야 되나요?
방금 소개받은 무한정 한일협동조합 이사장 맡고 있는 조영호입니다. 좀 주제와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여건에 반영된 그런 소비 패턴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좀 품질 위주의 어떤 구매 패턴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가격 위주의 구매 패턴으로 전환된 그런 모습들을 좀 저는 읽을 수 있었고요. 제가 직접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들의 다양성은 분명히 좀 있어요. 제가 느낀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부드럽고 맛이 좋은 것을 원하시는 그런 층이 많이 계시고요. 또 젊은 분들은 값이 싸면서도 맛있는 고기, 누구나 모든 고객들은 맛있는 그 한우를 선호를 해요. 맛이 있으니까라는 것이 첫 번째 그런 주제로 저희들한테 질문이 던져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맛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한우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의 숙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그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맛을 맛을 유지하는 비결은 오늘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숙성에 있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즘 저지방육에 대한 선호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든 소비자들이 이제 마블링에 대한 거부감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데 사실은 마블링이 없을 때 소고기의 맛은 유지하기 상당히 힘들죠. 근데 그 저지방육을 어떻게 고급육으로서 소비자들로부터 선호를 받고 그걸 인정받고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냐,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더 한우 생산에 있어서나 또 가공 판매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산자이기 때문에 생산에 있어서도 기존의 어떤 방식을 좀 탈피해야만이 한우 생산자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기 때문에 요즘 아이컵 생협이나 나름대로 차별화된 그런 어떤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유통점이 있는데 그런 점에 저는 좀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에 있어서도 요즘에 일반적인 그런 생산을 벗어나서 non-GMO 사료를 이용한 친환경 한우나 돼지를 생산해내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소비자로부터 더욱더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축산물 생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생산의 방법도 이제는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그런 시점이다. 많은 지역에서 지금 그걸 좀 현장에서 접목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소비자로부터 확실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까지 되기에는 아직도 우리가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도에 대한 홍보 미흡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많은 제도를,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예로 등급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등급제도에 있어서 소비자가 과연 몇 프로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한우나 돼지에 있어서 등급제도를 과연 소비자들이 몇 프로나 알고 있을까요? 제가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소비자한테 물어보면 그걸 제대로 아는 소비자는 거의 없어요. 육질 등급이나 용량 등급에 있어서 제대로 아는 소비자들이 없다는 얘기죠. 소비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제도가 분명하게 소비자들한테 홍보가 되고 그것을 소비자들이 정확히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백화점이나 일반 마트나 저희와 같은 정육식당 같은 데는 정확하게 등급을 표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등급에 대해서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식당에서 판매되는 고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원플러스를 팔고 있는지 1등을 갖다 팔고 있는지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모든 판매점에서는 식당이 되든 백화점이 되든 정육점이 되든 정육식당이 되든 모든 판매점에서는 분명한 이 제도가 도입돼서 소비자로부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이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것이 곧 둔갑 판매를 막을 수 있는 그로부터 한우를 확실하게 차별성을 인정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의 문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소비자를 대하는 서비스의 문제에 있어서 좀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요즘에 정육점에 가도 그냥 거기 탁 싸가지고 그냥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신문에 싸서 줬지만 요즘에는 비닐봉지에 싸서 그냥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여름철에 고기 가져가다가 요즘 같은 고열에 상해버리면 식품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요즘에 전체 모든 소비자들이 가지고 가는 고기에 대해서는 보냉팩을 다 싸드려요. 얼음을 넣어가지고. 그런 어떤 서비스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고기의 어떤 부위에 대한 그런 소비자의 불신이 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우는 소고기는 다양한 부위가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홈쇼핑에 방송에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우 800kg짜리, 700~800kg짜리 소를 도축하게 되면 안창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안창 불과 많이 나와야 1kg 남짓 나와요. 큰 소라야 1.5kg 정도 나오고. 근데 그 많은 안창을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고기 내용을 보면 저희는 알지만 그걸 안창으로 팔고 있어요. 이제 그걸 홍창이라고 해요. 홍창은 양지살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사슬들인데 그걸 안창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버젓이 방송에 그런 어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제도의 허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측면이 좀 분명히 좀 제도적으로 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한우 부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어떤 소비자와 생산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직거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저희들이 직거래를 한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도 발표하는 중에 유통비용이 40.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직접 이 생산자들이 이 유통을 담당하면서 유통 마진율을 얼마 잡고 지금 운영하는 줄 아십니까? 마진율 25%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익을 같이 공유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직거래 소비 확대만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고 생산자가 적정한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 우리 완전 한일동조합 조합원들이 평균 한우 매입 비용이 우리가 매입하는 매입 비용이 한 900여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900여만 원을 다 생산자들한테는 요즘 유통되는 가격대로 다 지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판매하는 가격으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일정 부분 마진율을 확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했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1등급부터 2+1 경우에는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을 지급해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했었는데 요즘 속값이 올랐잖아요. 과연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소비자를 지키지 않으면 완전 한협동조합 지금 한 3년 동안 운영하면서 명성을 얻었던 것들이 똑같구나. 여기도 속값이 똑같고 가격이 좀 이렇게 비싸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대안으로 만든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장려금을 유보했어요. 장려금 지급하는 걸 유보하고 수수료를 이제 생산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속값은 올 구정 이전의 가격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값 안 올렸습니다. 5월 달부터 방송에서 언론 매체에서 계속 한우값 고공행진한다고 비싸다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상당히 주춤하고 안 오신 그런 한 2달 동안 저희도 매출이 좀 많이 급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 다시 살아나서 정상적인 그런 어떤 판매 매출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제는 알거든요. 확실하게 차별성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판매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시면서
이런 생산자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직거래 매장이기 때문에 품질도 좋고 가격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앞으로 대안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직거래 매장,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매장만이 앞으로 더욱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어떤 그 소비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 방향을 잡아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략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마 그 소비자는 아마 유형별로 그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소비자가 다 똑같은 소비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생산 측면에서는 뭐 친환경 축산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원하는 축산 형태, 사용 방법을 가야 되고 또 제도라든지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불신을 없앨 수 있는 또 명확화된 제도나 부위에 대한 홍보, 판매가 필요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서비스 개선 이런 게 아마 한우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한우를 발표하신 최현우 박사님께서 나중에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그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좀 혹시 질문을 받으셔서 좀 이따 프로에서 또 질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실 것은 생략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한 2, 3분 정도씩만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민 박사님. 예. 먼저 첫 번째 자료 이용 문제 말씀드립니다. 먼저 자료를 이용하기 앞서서 자료가 우리가 분석 데이터라서 가치화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성 문제하고 신뢰성 문제가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 대표성 문제에서 저희들이 이제 소득에 관련된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득지 분석을 하게 되면 소득이 너무 그 조사된 가구수 소득이 상당히 좀 낮은 가구수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소득이 높을수록 특히 육류 소비는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것을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가구 그 샘플 선정할 때 그걸 좀 고려를 해서 소득의 다양성 문제를 좀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자료 이용 문제도 가격의 다양성 문제를 검증할 수가 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격의 다양성 문제가 검증을 그 입력 과정에서 이 편차가 너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서 활용을 못했는데 그건 아마 여기 농산업개념과에서 좀 많이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육류 소비에서 동네 정육점이 많이 증가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대형마트라든가 그 지역형 이렇게 가는데 원래 개인 쇼핑을 통해서는 이렇게 그 대형마트 그런 데 가지만은 그냥 그 동네 정육점에는 그냥 일시적인 충동 구매라든가 아니면 그 대학된 쇼핑에서 그런 가는 경향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육점이 동네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고 이제 퇴근하면서 구입한다든 그런 우리 생활로 밀접하게 관련됐기 때문에 우리 정육점이 저는 많이 소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향후 그러한 형태는 많이 진행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거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자료의 실질적으로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디플레이트를 통해서 변화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2010년도, 15년도 디플레이트가 하는 게 오는데 현장 감각은 오히려 우리가 보는 감각은 디플레이트 않는 것이 우리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디플레이트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도 우리 체감할 수 있는 그 장단점은 있지만 그런 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지방 부위 소비 확대 물론 그동안 저지방 부위 소비 확대에 대해서 기술 개발도 많이 하고 다양한 생산자, 가공업자들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런 문제들은
그 건강 문제 소득이 높아지고 건강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부위는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좀 상대적으로 뭐 맛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많이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홍성현 상관이 말씀하신 특수부에 대한 그 대형마트에서도 이번 조사 발표를 준비하고 대형마트에 한번 전화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국내산하고 호주산에 대해서는 판촉 행사는 이제 홍보를 안 하고 있는데 수입산 미국산에 대해서 이제 판촉 행사를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산이 부채살이 1,320원, 뭐 목살이 뭐 1,300 얼마 해갖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아줌마들이 이제 거의 많이 사가더라고요. 근데 한우라든가 많이 침체된 분이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했으니까 호주산은 워낙 잘 팔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우도 이런 어려운 소비가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 한쪽이 정말 좋겠다. 미국산이 과거에는 이제 소비가 많이 됐지만 지금 많이 호주산이 더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미국산이 그런 이벤트성을 많이 하고 있는 시세인 것 같습니다. 사무관이 보고 있으시면서 그런 쪽에서 이제 한우도 다양한 이제 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안창살을 이제 홍살, 양치살을 이제 중간 판매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거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위가 소비자가 아는 부위는 뭐 양지, 뭐 사태, 뭐 등심, 뭐 이제 한 몇 개 부위밖에 이제 구분을 못 하거든요. 이런 세부적인 이제 소비자가 양지살에서도 이제 여기 특수부위가 여러 부위가 있고 부위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양지하면 그냥 국거리만 생각하거든요. 양지에서도 여러 부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세부적인 이제 정보를 이제 세분화죠. 한 20몇 개로 이제 세분화해서 소비자에게 자꾸 알려갖고 이런 이제 양지살도 이제 꼭 저지방 부위만이 아닌 부위가 이제 소비량이 적긴 하지만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안심이 과거에는 2010년 전만 해도 안심은 등심보다 저렴한 가격입니다. 등심이 만약 8,000원이었으면 안심이 6,000원에 판매될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안심이 이제 식당에서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껍게 써서 스테이크식으로 이제 구워서 안심을 얇게 쓰면 약간 등심보다는 퍽퍽한 느낌이 드는데 스테이크를 두껍게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등심보다 더 비싸게 사 먹고 있다고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이제 숙성시켜서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설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두껍게 이제 스테이크식으로 이제 좀 판매가 되고 있다면 저지방 부위 소비가 부위용으로 가능하겠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조합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포장적인 이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서비스에서 세국 이게 직거래가 되려면 온라인 판매도 많이 돼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대부분 포장이 이제 막 택배가 하루만이라도 늦게 되거나 뭐 하루만에 늦게 받게 된다면 이제 세국에 이제 얼음이 녹거나 이제 하면 이제 품질이 이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뭐 2, 3일 동안 품질이 거의 뭐 유지될 수 있는 포장 기술이 새로 되면 직거래 부분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신뢰성이 소비자가 샀을 때 하루가 늦게 받고 품질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온라인 구매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신뢰성을 쌓기 위해서 새로운 포장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상. 주로 유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상관님이 먼저 용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발표를 드릴 때 일단 전문점하고 무점포 전통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우유 같은 것에서는 전문점이 주로 정기 배달해서 먹는 우유를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구르트도 배달되니까 그게 전문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점에 세부 한국 들어가면 제과점하고 그리고 카페 같은 데서 구입하는 것도 전문점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점포 판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판매하고 그리고 아파트에 뭐 그 트럭이 돌아다니면서 뭐 가끔 물건 같은 거 팔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무점포 판매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에서 유제품을 파는가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 이쪽에서 조사한 바로는 지금 전통시장을 어떻게 구분해내냐면 전통시장 안에 있는 소형 슈퍼가 있습니다. 거기서 파는 걸 전통시장으로 분류해놨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 문제는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박인희 국장님께서 이제
일단 어떤 식료품 구입할 때 일단 소득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소득이 일단 우선 뒷받침돼야지 이제 여러 축산물들을 사는 게 맞긴 맞고요. 그리고 소득이 기본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흰우유하고 액상 요구르트 같은 단순한 가공품은 지금 소비가 약간씩 줄고 있고요. 대신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가공류는 확실히 소비 비중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떠먹는 요구르트하고 치즈는 구입 비중이 또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지금 점점 세분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다양한 가공품이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소비자 패턴 분석에 기반해서 개발하신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프로에서 질문하고 이제 이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10분 남아 있는데 혹시 여기서 프로에서 한 2-3분 정도 저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이 질문 안 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잠을 못 잔다. 꼭 하시는 분 기준에서 3분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됐으면 간단하게만 발표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선택과 말까 한번 소리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아까 그 박인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쇠고기를 40% 정도를 소비자를 위해서 가격을 낮춰야지 된다는 말씀인지 앞으로 40% 정도 수급값이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가격이 상당히 민감하시네요. 네, 조합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운영이 앞으로는 대안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더 내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요. 그게 이제 그 2012년도가 좀 속값이 좀 내렸을 때는 그 자금률이 50%가 넘었었거든요. 국내산 비율이.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가격이 높아지니까 40% 아래로 가격이 자금률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금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아까 42%가 아니라 40%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소비자 가격까지 가는데 소 한 마리의 판매 가격, 소비자 가격이 1,000만 원이다. 그래서 유통기업이 400만 원을 차지하고 생산자가 600만 원을 갖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조합장이 25%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소비자 가격은 850만 원. 그러니까 150만 원은 소비자 가격을 낮게 소비자한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 유통비용을 더 줄이자라는. 유통비용을 네. 그러면 소비자가 1,000만 원짜리 갈 거는 850만 원에 공급을 할 수 있고 750만 원에 받습니다. 거죠. 그러면 소비자는 만 원짜리를 7,500원에 받습니다. 그게 속가격이 동일한 과정에서 유통에서 해결하자라는 유통 비용을 절감한 소비자 보호 측면이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격은 좀 민감하죠. 예, 소가지 값이 거의 400만 원인데 속값은 6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좀 잘 안 들려가지고.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여튼 오늘 귀중한 것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주 제목이 소비 패턴 및 대응 전략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 발표자 세 분의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주로 통계를 다루면서 우리가 통계 어떤 방향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만 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이미 친환경 축산을 넘어서 이미 햇색을 넘어서 축산, 동물 복지까지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발표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어떤 가격이나 안정성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소비 패턴을 잘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걸 대응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좀 더 무게감 있게 좀 이 주제를 가지고 다뤘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장으로서 제가 사죄의 말씀드리면 일단 그 제목이 소비 패턴 및 대응 전략인데요. 오늘은 아마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데 아마 집중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자, 다음에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 새로운 문제인데 제목 자체가 이상했든지 아니면 제목대로 하려고 하면 대응 전략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만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거 아닐까. 예, 이거는 뼈저리게 받아들이고요. 다음 내년에도 아마 의사가 할 텐데 그때는 정확하게 대응 전략까지, 만약에 대응 전략까지 제목에 넣는다면 대응 전략까지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뭐 집에 가서 못 주무시는 분 안 계시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예,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 소비자 패턴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한국도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령화도 되고 있고 가소화도 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족별로 소득이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고소득화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가족이나 가정의 변화가 사실은 축산물 소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보셔갔던 내용들은 가만히 보시면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분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사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핵가족화를 갔던 국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뭐 일본만 해도 지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러한 패턴들이 소비 패턴들이 단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될 수 있으면 간단한 데이터 분석 플러스 외국 사례들을 좀 더 보고 외국 사례들을 좀 더 응용을 해봤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거기까지 가시는 거죠, 그죠? 예, 가시도록 제가 주문을 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2시간 반 됐습니다. 좀 좁은 자리지만 옆에 좀 시원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죠? 네. 내년에는 좀 넓은 자리로 옮기고 또 내용도 충실하게 맞춰서 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신 말씀 여러분 그리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